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입시연구소에서 입시 전반을 저희 학원 입시 전반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고세종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입학사정관을 하다가요. 서강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뽑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교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교협은 한국대학교협의회라고 거기가 이제 국내 대학 입시와 관련된 대부분의 국가 사업을 전담해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하는 입학사정관들 교육을 담당하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사교육시장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김서영 씨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가지고 있는 스펙하고 아마 제일 가까운 게 저일 겁니다. 예, 사교육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작되고 나서 그래도 이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연락이 많이 왔는데요. 근데 이제 다들 물어보시죠. 이제 진짜 입학사정관 했냐? 그래서 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저를 직업 보신 적은 없으니까 이제 찾아오시는데 사실 이제 저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김서영을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저같이 생겼는데 네,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이게 김서영 생각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날카롭고 막 그런 사람을 떠올릴까봐 제가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특목자사 입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특목자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적입니다. 뭐가 됐건 성적을 1단계에서 갖추질 못하면 1단계 자체를 통과를 못해요. 근데 그리고 1단계에서 요구하는 성적은 사실상 해당 요구 성적 부분은 거의 5대 1을 받아야 사실 1단계를 통과가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 자녀분들이 노리고 계신 특목고들이요. 근데 그 단계를 통과하고 나서는 사실상 1단계를 통과하는데 5대 2가 필요하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면접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변수를 더 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다른 성적 부분에서 A 받는 거 사실 솔직히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푸시하시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학생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죠. 네, 거기에서 한번 아무래도 삐끗하게 되면은 결과는 안 나오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답을 제대로 가진 상태에서 원서를 내니까 우리가 그건 정확히 알고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대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목고 입시 전형 방법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방법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종합평가를 하고 있고요. 입학사정관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위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입학사정관들이고 그리고 평가 방식 자체는 종합평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합평가라는 것은 여기나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자료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면접평가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평가자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해당 평가 기준들 각각에다가 점수를 부여하는데 그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말 그대로 이 자료들을 전부 다 보고 학생의 면접 내용 답변까지 다 고려해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서 하나의 점수를 평가자가 임의적으로 줍니다. 주관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해요. 그게 이제 종합평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하고 달라진 점 이제 추천서가 삭제된 거죠.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이 주된 2단계 평가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사실상 1단계에서는 성적을 통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자, 총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서울 지역 외국어 고등학교는 총 6개 학교가 있습니다. 6개 학교들이 모두 다 아마 이 대상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주로 대원외고 아니면 한영외고 정도가 지금 부모님들께서 많이. 네네. 앞쪽으로 안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쪽. 앞쪽으로. 예, 저 이쪽으로 갈까요? 네. 잠시만요. 이쪽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서울 지역에는 또 이제 서울국제고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 과학고들이 있고, 예, 서울 방식의 이제 자율형 사립고들과 서울 이해 방식의 이제 자율형 사립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겟으로 이제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학교들은 보통 여기도 하나고, 그 외에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들이 주요 타겟 학교로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이제 용인외고나 이런 이제 주요 학교들이죠. 자, 아무래도 지금 제일 민감하신 부분은 결국 우리가 자사고를 자율형 사립고나 또는 특목고들을 택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대입이 타겟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선택하는 것이 학생의 어떤 입시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입시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앞으로 좀 더 선택하는 게 맞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정시가 30% 이상 늘어나도록 권고된 것, 그에 따라서 이러한 인원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은, 생기게 될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특목고를 선택하는 학생들한테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냐면, 우리 학생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서 모두 공부를 잘하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도 경쟁이 있고, 그 안에서 잘하는 그 상위권 성적을 갖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결국 갈리게 돼요. 지금 정시 비중 이제 비율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대학들이 30%를 맞추면, 정시 인원을 30%를 맞추게 되면 대략 이 주요 학교, 뭐 고려대, 이대, 서울대 같이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이런 학교들만 따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약 10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 정도면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2학교 정도가 늘어나는 셈이고, 상위권 이런 이제 최상위권 학교를 지금 쓰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성대 정도를 갈 학생이 고려대 정도를 가는, 그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학교들도 이렇게 차곡차곡 인원이 쌓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단계 정도는 윗 학교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시를 통해서 가는 성적보다요. 자, 근데 특목고가 분명히 수시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목고가 여러분 어머님들께서 이제 특목고 학생부를 보실 경험이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특목고 학생들의 학생부 내용은 확연히 달라요. 비교과 부분이 확연히 다르다고요. 특히나 이 성적에 대한 감안은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객관적인 수치는 당연히 특목고에서는 학생들 간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높은 수치상의 성적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고려됨과 동시에 비교과 부분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확연히 수시에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종 중심으로 수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자, 근데 문제는 상위 50% 안쪽에 들어가면은 그 이익이 아주 극대화돼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이 학생들의 이 내신 평균 앞자리가 6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안 나와요. 수시에서는 웬만한 전형에서는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앞이 6인 학생들이 학교 마지노선이 건대 정도예요. 건국대 정도예요. 예, 지금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건국대 하면서 웃으시잖아요. 입시 본판 가보시면은 건국대가 얼마나 높은 학교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딱 문과 기준으로는 딱 10번째 학교거든요. 예, 그 학교 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대략적으로 6 정도 선이 앞이 6인 학생들까지는 어떻게든 종합전형을 통해서 건대까지는 가요. 근데 문제는 하위 30%예요. 이 학생들은 논술로도 안 되고요. 왜냐면은 논술도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데다가 우리 학생들까지는 논술은 분명히 있긴 할 텐데, 논술은 대략 5에서 6.6등급 정도 선까지가 크게 페널티를 안 받아요. 그거 바깥으로 나가면은 논술은 아무리 잘 봐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리고 학종에서도 안 뽑아요. 그 밑에서부터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능이 나오니까 건대 밑에 학교는 쓰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쓰면은 잘하면 붙을 수도 있지만 쓰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일단 수능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하위 30% 학생들은 수시는 깨끗하게 없어지고 정시만 남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시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특목고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에요. 내가 특목고로 갔을 때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강점은 분명히 생긴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특목고는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입시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입시 환경이 한번 바뀐 거는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학생들 지금 3학년이 있으신가요? 중3.
2학년은요? 1학년은요? 1학년 아직 좀 적으시네요. 예.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1학년 학생들까지는 지금 이런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 그 다음서부터는 또 이런 틀이 바뀔 수가 있지만요. 근데 그러면 정시가 여기서 더 많이 늘어날까?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런 정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일반적인 이제 일반 대중들, 일반 국민들은 정시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게 약간 더 여론상 더 많거든요. 한 55대에서 6대 4에서 5.5대 4대 5 정도로 좀 더 많은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정치 결정권자들은 정시를 늘어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특히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 이런 쪽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정시보다는 수시 쪽이 늘어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선에서 보통 매조지가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 선발 방식은 외국어와 국제고 같은 경우는 영어 내신이 들어가고 출결이 포함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를 지원하신 학생들 중에서 출결이 문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사실상 이제 영어 내신 성적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어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3학년 성적까지도 전부 다 절대평가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성취평가제로 성적이 들어가도록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쟁률은 약간 소폭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봤고 약간 늘었어요. 근데 외고의 경쟁률은 사실상 크게 진폭은 많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이해 방식의 자유형사립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용인외고 같은 주요 학교들은 오히려 경쟁률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는 학교장 추천에 입학사정관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내신 성적과 서류 면접 이 평가가 함께 뭉뚱그려져서 학생의 선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과학고 같은 경우는 서울지역 과학고가 대략 4대1 정도 경쟁률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성적은 수학과학 성적만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성적 평가 방식이 정말 학교마다 제각각 다르거든요. 사실상 거의 모든 이 서울 이외의 지역의 전국 단위 자사고들의 성적 반영 방식은 국영사가 2학년, 3학년 성적이 모두 반영된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트라인은 사실상 5대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되 일부 학교들은 성적을 개별적으로 반영해서 성적을 반영하게 돼요. 김천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B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들은 좀 더 노려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대원외고 경쟁률 같은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일정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쟁률이 높은 쪽은 유럽 언어 계통이 경쟁률이 높아요. 그만큼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영어 쪽이 훨씬 더 높을 거다라는 인식이 있죠. 영어과 쪽이 훨씬 더 학생들의 경쟁력이 있고 훨씬 더 성적이 높을 거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유럽어로 도망을 치고 그게 돌아가면서 일어납니다. 한 해가 프랑스어가 튀면 그 다음에는 스페인어가 튀고 그 다음에는 독일어가 튀어요. 돌아가면서 튑니다. 근데 별 상관없는 게 어차피 통과하시려면 오래 이어야 돼요. 영어 성적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를 지원하나 커트는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눈치 게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올해이다. 그럼 지원하시면 돼요. 아니다. 그럼 지원 안 하면 되는 거고. 간단해요. 1단계 통과는. 특히나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 같은 것들에 이런 차이는 있긴 하고 매년 변화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항상 매년 평균 경쟁률이 1.76대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B라도 있는 일부 학생, 아주 소수 학생들만 빠지고 나머지 학생은 다 면접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똑같은 베이스에서 똑같이 경쟁이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갖추시는 게 조금 중요한 거예요. 성적은 기본이고요. 그거는 한영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영외고도 약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작년 같은 경우 기록을 했습니다. 매년 한 1.5대, 1.6대, 1.7대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조금씩 출렁거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 경쟁률이 조금 더 튄 거는 정시라든가 이런 쪽에 특히나 입시 제도의 변화 같은 것 때문에 특목고가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다는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언어 과별 경쟁률도 경향은 똑같아요.
외고는 항상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단계 성적은 일단 A를 갖추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면접권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때 이 1단계에서 경쟁률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2단계 경쟁률이 나와요. 특히나 앞에 같은 경우 경쟁률이 약 1.76대 1이니 여기서 일부 조금만 A가 아닌 친구들이 그냥 빠져나가면 정확히 1.5대 1 그 가까운 성적대에서 2단계 인원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전형 쪽은 경쟁률이 꾸준하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경쟁률이, 이제 경쟁률이 내려오고 있으니 약간 이쪽은 지원 경향이 학생들의 풀이 좀 약해진 걸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얘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커트라인을 계속 공개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커트라인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설명회 가면 다 설명을 해서 보여줍니다. 올해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서서히 적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성적 수준이 올해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외대부고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대1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저거보다 더 내려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1.5에서야 2등급 2배수까지 2단계를 올리기 때문에 저희 인원에서 아주 소수가 잘못 지원한 학생 몇 명만 빠지고 저희 인원은 거의 다 면접으로 마찬가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정말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이에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비록 이제 A 성적 자체가 보통 학교별로 약 많게는 15에서 20% 사이 정도 한 과목당 A를 받습니다. 근데 올해 A를 받는 학생은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어떤 학교도 10% 안쪽으로 나옵니다. 심하게는 5% 정도밖에 올해 A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략 10% 사이 정도, 한 7% 인원 정도가 올해 A를 받거든요. 자, 그런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인원이 일부 각각의 뭐 자사고나 뭐 과고 이런 쪽으로 분산돼서 들어가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그 정도 선의 커트라인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특목고 입시는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적어도 1단계에서 내가 어떤 지원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2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무단지가 무단조퇴, 무단결과는 합산해가지고 3회를 결석 1일로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질병은 상관이 없어요. 무단만 평가 대상이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에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상태에서는 1단계를 통과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흠집이 있으면 그 학생은 사실상 1단계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부분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평가상에서는 어차피 2단계 평가에서 어차피 안 들어가요. 이거는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평가에 반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은 당연히 빠집니다. 성적에서, 평가에서요. 그리고 이제 진로 희망사항이 들어오는데, 진로 희망사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본다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학교 그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게 대학 입시에서도 이 진로 희망사항하고 내가 지원하는 과하고 이 명칭이 일치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학생이 어차피 자기소개서나 학생부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여기에서 내가 직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학생부는 내용이 없어요. 중학교 학생부에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이런 좀 사소한 부분들, 학생이 그냥 어떻게 이런 직업들 적다 보면 사실 큰 숙고하지 않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과 내가 자기소개서 쓴 내용과의 불일치 같은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별로 안 중요한데 이런 내용밖에 없으니까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이 충분하게 있으면 사실 별로 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1학년 때부터 특목고 쪽을 조금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실 필요는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하고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선생님들은 입시에 대한 부담을 전혀 안 느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쓰는 지침에 대한 요령이나 이런 방법론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뒤에 있는 독서칸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끝나기도 해요. 학생이 그 책도 읽었고 뭔가 다 했는데 그냥 독서칸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담임선생님이 몰랐거든요. 써주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2학년 칸이 없어요. 독서칸이. 근데 그런 거는 가서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런 식으로 중학교는 그만큼 입시에 대한 부담이 없고 차라리 고등학교 때 그런 거라도 하셨던 선생님이 오시면 조금 낫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학교에 온 이상은 학생부는 거의 그냥 아이 돈 케어예요. 그냥 복사해서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차이는 거의 안 나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 게임이 되어버리고 면접장에 가가지고 대답을 조금만 잘하면 붙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어차피 보시다시피 떨어지는 학생보다 붙는 학생이 더 많아요. 이 전형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1점 얼마, 1점 몇 대 1에서 학생들이 2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붙는 학생보다 붙는 학생보다 떨어진 학생이 더 적은 전형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경쟁력이 있어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고드리는 거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마어마하게 꾸미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 전형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하지만 다른 애하고 좀 다른 얘기가 있으면 확연하게 강점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내용들 어떻게 채우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해보는 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릴 부분들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담임 선생님하고 친한 게 제일 우선이에요. 네. 학교생활기록부는 기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데다가 특히나 잘 모르시면은 적극성도 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내 권한이잖아요. 학교생활기록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그냥 가서 내가 이걸 채워야 되겠으니까 넣어주세요라고 그냥 강요하듯 얘기하거나 부모님들께서 너무 개입하시면 선생님이 보통은 틀어져요. 네. 선생님이 안 써준다 그래요, 대놓고. 왜냐면 내 권한이고 학생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팩트만 적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정론을 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는 그때부터는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냥 복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전형을 치르실 때는 복붙은 그다지 권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진로 희망사항을 지나가면 창의적 체험활동 칸이 나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칸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1학년 막 들어간 학생들은 이 칸이 아예 없어져요. 2, 3학년 학생들은 기존 학생부대로 그냥 가니까 이 칸이 있는데 이 칸 빼고 나머지 이 칸은 없어요. 이 칸이 봉사활동 칸이 없어져요. 물론 뒤에 붙는 이 여기 형식이 없네요. 봉사활동 목록은 붙어요. 봉사활동 시수는 당연히 뒤에 붙는데 봉사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 칸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성활동에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기소개서가 기본적으로 이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평가 항목도 두 가지로 결정되어 있어요.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읽고 평가할 때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주도학습 영역이고 하나는 인성 영역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결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인성 영역이 반드시 들어가고 자소에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은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우, 덥네요. 예. 자, 그러면서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세 개의 칸이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적는 칸인데 칸은 500자, 700자입니다. 자,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이 칸이 500, 700자니까 생각보다 쓸 수 있는 양은 되게 많은 칸이에요. 적지 않은 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대부분 활동들이 그냥 이런 진로검사 같은 것들이 적혀요. 진로활동 칸에는. 근데 진로검사 그리고 적성검사 물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은 보여주는 건 맞지만 이 학생이 뭐 이과에서도 어느 계통에 좀 더 맞다 또는 뭐 법률 계통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경향성은 보여주지만 그런 식의 진로검사를 잘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학생을 뽑을 만한 학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에요. 네. 당연히 아니라고요. 그냥 진로검사는 안 읽는 얘기예요. 전혀. 네. 고작해야 진로검사 가지고서 학생의 우월성이나 학생의 뛰어남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학생이 하지 않는 이야기가 들어있으면 눈에 튀는 거거든요. 그런 튀는 얘기를 넣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로검사는 그냥 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1학기 학급반장 이런 학급 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은 자율활동 칸에 적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뭐 이런 수련회 그리고 무슨 뭐 학교 체육대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그런 교육들 있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통일교육이라든가 무슨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에 대한 이수사항은 여기 적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 적히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아쉬운 게 일단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학생들이 하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적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는 게 가장 문제예요. 동아리 자체가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다가 활동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아리에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동아리가 내가 어떤 동아리 잘 들었는지조차도 학생이 기억 못하는 상태에서 그 학년이 끝나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써주세요. 동아리는. 근데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학생들이 입시를 생각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특목고를 생각하는 학생은 아주 소수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용인외교를 쓰겠다, 올해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보통 그 학생은 그 학교 전체에서 10% 안쪽인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상당히 그 학생을 그래도 좀 신임을 하고 괜찮게 봐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동아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원하잖아요. 학교에 있는 동아리는 뭐든 내 마음대로 들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이런 내용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기에 되게 편한 조건인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적히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이제 어머님들 자녀분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될 거고 고등학교 환경에 입시를 치르실 테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네. 자율활동이라는 게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중학교도 사실은 자율 동아리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자율 동아리는 이제는 총 40자밖에 못 적어요. 제목부터 해가지고 자율 동아리에 대한 기재는 총 30자가 적히는데 30자면은 딱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율 동아리 통해서는 제대로 뭘 못 적으니까 기본적으로 상설 동아리, 즉 학교에서 고정적으로 만들어 온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동아리는 엄청나게 경쟁이 심하다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 동아리나 원하는 대로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해도 안 만들어줄걸요? 학교에서. 어차피 동아리가 있으니까 뭔가 하겠다고 하려면은 그걸 막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동아리를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들 때 선생님이 협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도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그런 지도 선생님이 뭐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협조적으로 그래 만들어라고 해주시면 동아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동아리 같은 것만 하나만 잘 잡아서 내용을 잘 넣기만 해도 자기소개서 등을 쓰는데 좋은 소재는 나와요. 네. 문제는 자기소개서가 학교생활기록부 안 맞는 게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문제가. 왜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뭘 했다고는 안 돼 있는데 자기소개서에는 뭘 되게 뻑적지근하게 한 것처럼 나와요.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자기소개서가.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3학년 때 가가지고 내용을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때 가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는 이 성적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성적 부분은 아예 삭제돼요. 왜냐하면 성적은 1단계에서 어차피 계산해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적은 그냥 지워져요. 이 부분은. 네.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서울 위해지역 자사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출할 때 성취도는 적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다 올 A이기 때문에 1단계 통과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굉장히 서술 양을 많이 쓸 수 있는 칸이에요. 왜냐하면 각 과목별로 총 500자씩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시는데 이것도 중학교에서는 그냥 한 줄씩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내가 어떤 방향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이제 뭐 외고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뭐 외고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제 분쟁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뭐 변호사 같은 게 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로 스토리를 학생이 쓴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은 사회과 같은 수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은 역사와 관련된 수업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공부해보고 뭔가 글이라도 쓰고 선생님한테 넣어달라면 넣을 수 있는 게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인데 이 칸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자사고 학생들한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고 학생들은 그냥 완전히 다 삭제되거든요. 이 칸이. 네, 외고 국제고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다 없어져요. 근데 자유형 사립고는 남는다. 자, 근데 제가 왜 3학년 때 정신 차리고 얘를 넣어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3학년 부분은 자사고 같은 경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서울지역 자사고는 당연히 외고 기준이고요. 서울지역 자사는. 근데 전국 단위 자사를 쓸 경우에도 3학년 부분은 삭제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3학년 때 이런 걸 그래도 좀 넣어볼까 하는 순간 3학년 건 삭제되기 때문에 얘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넣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뭔가를 넣겠다고 생각할 때는 얘를 써야 돼요. 얘들은 삭제되지 않으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은. 그러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칸, 진로칸 같은 곳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넣어주려고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들으시면 진짜 엄청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라고 지금 강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소개서에 적어도 이야기를 넣을 수 있는, 적어도 그리고 이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국제분쟁과 관련된 법률에 관심이, 그런 국제분쟁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은 넣을 만한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뭔가 책이라도 읽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소재가 한두 군데 정도는 나오면 좋다고요. 근데 동아리 같은 게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편리한 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무슨 이야기를 한번 넣어볼까 정도는 생각해보고 넣어놓고, 그리고 난 1학년 때부터 그런데 정말 관심 있었다고 얘기하면 적어도 느닷없이 3학년 때 자소서만 띡 써오는 애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요. 예. 어차피 나는 일배수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일배수에 들어가기 쉽다고요. 그러면. 예. 적어도 그런 거는 조금 고려해서 써주면 좋겠다. 예. 근데 3학년 때는 세부능력 특기상, 즉 과목별 500자씩 들어가는 칸은 없어지니까 얘는 3학년 때 넣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 따라 3학년 때는 얘를 써주든지, 얘를 써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진로칸, 자율활동칸, 봉사, 동아리 칸이요. 특히나 진로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학부모 지원, 직장 탐방 프로그램, 뭐 그리고 진로검사, 진로체험, 학교에서 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게 이 칸인데, 선생님들이 빡빡하게 나올 때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외에는 못 넣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학교에서 학생이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한 노력이 있으면 넣어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인정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단하게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제분쟁과 관련된 간단한 뭐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어봤고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뭔가 글을 써봤다, 그런 얘기도 사실은 이 칸은 넣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탐구를 해봤다는 거는 얼마든지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사실 그런 게 자기소개서 거리거든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올렸다는 얘기는 자기소개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면은 당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이 첫 번째 자기소개서에서도 첫 번째 항목이고 두 번째 항목이 인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주도 학습 칸에다가 우리는 당연하게 그래 스스로 공부하는 내용, 스스로 성적을 올린 내용, 이런 거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내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 내가 뭘 좋아했냐, 공부와 관련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그 필요성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나가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혼자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근데 자꾸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학교 그냥 공부를 성적을 잘 올린 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글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린 얘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히 새롭겠어요. 당연히 전혀 새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더더군다나 그런 얘기는 우열도 당연히 못 가려요. 왜 그렇죠? 솔직히 성적 올린데 무슨 왕도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다는데 그 성적을 올린데 무슨 놈의 왕도가 있냐고. 그냥 그 공부 방법은 자기한테 그냥 개성적인 공부 방법이 있는 것 뿐이지, 거기에서 누가 뛰어나가 누가 안 뛰어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 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나는 건 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하고 뭔가 좀 그래도 다른 생각을 해본 거, 뭔가 다른 학생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걸 그래도 나는 시도해본 거, 그런 게 좋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자기주도 학습에 쓰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도를 해본 얘기를 이런 칸에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전국단위 자사고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런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 과목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넣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독서활동 사항이 등장하는데, 독서활동 사항에는 책 저자하고 제목밖에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이게 주저리 길게 쓸 수 있는 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어떤 게 좋은 책이냐, 어려운 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 학생들이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는 그럼 고전을 넣어볼까? 고전이 좋은 책일까?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고전, 특히나 무슨 뭐 플라톤의 국가? 이런 걸 읽고서 정말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뭔가 거기서 뭐 얻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저희 학원에 그 교재로 쓴 책입니다. 저는 어차피 고입이고 이런 중등 이쪽은 뭐 자수어 같은 것들을 지도는 하지만 뭐 제가 중등 프로그램 자체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밖에서 봤거든요. 이 책이 그냥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자, 저는 여기 죽은 자들의 페이스북이라는 이 챕터가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이 지금 저희 학원 중학생들이 읽는 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49쪽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걸 저는 뭐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이 책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읽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이런 소재를 줘야 되다 보니까 책을 막 찾아서 읽는데, 이북을 많이 사요. 이제 책 둘 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회사가 이게 천년만년 갈까? 저는 책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이 회사가 망하면 그 책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책을 왜냐면 그때그때 다운받아서 보는 건데, 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없어지면은 저는 이제 이 책을 더 이상 어디서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디지털이라는 게 그런 거죠. 종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있는 책과 다르게 걔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문제는 뭐냐면 다른 문제가 있는데, 온라인에는 내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룬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죽은 자들의 페이스북이라는 이 칸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관련된 온갖 나의 이 부끄러운 흑역사들이 온라인상의 페북과 온갖 곳으로 남아있죠.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저기 아닌가요? 그 SK 커뮤니케이션에서 했던 싸이월드. 예, 싸이월드가 흑역사잖아요. 사실 그거 지금 펼쳐보시려면 그거 보기도 어렵지 않으세요? 거기 있는 온갖 그 글들과 그 사진들과 이런 거요. 예.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저는. 근데 그 없애버리는 작업을 사실은 죽기 직전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의 자료는 남아있고.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자료가 남아있길 바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 장의사 같은 것도 존재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얼른 찾아가지고 싸그리 지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최근에 이런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만 읽어봐도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요. 추후에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분명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학생이 이런 걸 가지고서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책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예를 넣고 얘와 관련된 이런 우리 디지털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프라이버시의 문제에 대해서 탐구해본 얘기를 앞에 넣는 거예요. 진로칸 같은데. 또는 자율칸이나.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사실 이런 노술 같은 거 뭐의 의미가 있냐.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사고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이게 중입에서 한 경험해보면 되게 좋고, 어차피 고입이 기본이 이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입시 방식이 이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탐구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책이라는 건 이렇게 활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충분하게 잘 이해해가지고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요. 발견한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정말로 고민해보고 앞에서 글 같은 걸 썼다는 얘기를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이런 타이틀을 놓고 그냥 글을 써봤어. 이거보다는 학생 내가 내용을 읽어봤는데 학생이 이런 독특한 주장을 하는 게 굉장히 강점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으면 평가하는 사람이 더 읽을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써주는 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선생님이 해주는 거고, 아니면 그만이라고요. 하다못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활동은 학교 공식 프로그램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는 것도 철저하게 선생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시도를 해보신다면요. 근데 이런 종류의 시도가 사실은 학교에서 그냥 주는 프로그램보다는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평가할 만한 거리예요. 왜냐하면 체육대회 같은 데 열심히 참여했다 이런 게 무슨 차별성이 있겠어요. 예. 또 더더군다나 학교 대회에 대한 거는 언급도 못해요. 물론 대회는 학생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상 받았다는 거,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조차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로는 못 쓴다고요. 그나마 학생들이 매우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건 사실은 규칙에는 어긋나는 거니까, 그 대회에 있는 내용을, 수상도 아니고 대회인데도 대회 맥락을 빼가지고 기록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철저하게 금지되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뭐 학생이 뭐 예를 들어 글쓰기를 한 거면은 그 글만 그냥 빼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썼고 쓴 것이기도 사실이고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라서 넣는다. 그러면 뭐 사실 그 자체로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활용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맥락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꼭 대외 맥락이랑 상관없이. 내가 쓰고 내가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훨씬 더 방향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자, 보시면
이런 게 지금 면접 기출이에요. 법경제 토론 동아리에서 다른 주제 말하고 인상 깊었던 내용과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래요. 그리고 또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색인종의 차별 현상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비판 내용을 얘기해 보래요. 그리고 또 리더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리더의 가치? 리더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걸 얘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자소서에 있던지 자소서에 있던지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아니면 유색인종 차별 현상에 대한 비판 이런 거는 이 학생은 외고니까 세특은 아니고 이 학생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아리에 있든 어디 다른 칸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이런 방향으로 썼을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만들어서 면접에서도 질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내용이 좋은 내용 또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 괜찮으면은 질문 질 자체가 좋아져요. 어차피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뽑아가지고 학생한테 던지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훨씬 더 나은 질문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면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질문이 좋아야지 좋은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질문 좋은 질문을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요. 이런 내용이 조금만 들어있으면.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이 텅 비어있을 때보다 하여간 뭐가 읽을 거리가 있으면 결국은 평가하는 사람은 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딴 거는. 그런 것도 일종의 질문을 좀 더 쉽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넣어두는 게. 그리고 한영외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권 침해 사례와 그 해결된 방안에 대해서 말해봐라. 뭐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국제투자 등 금융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본인 생각을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영외고가 질문이 약간 아까 말씀드린 유형하고 조금 달라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공통면접 비슷한 질문 성격이 있죠. 근데 외대부고는 그런 공통 질문이 없어졌어요. 이런 유형에. 앞에 보신 대원외고 면접 질문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사실은 학생들이 특히 준비가 돼도 잘 답변 못하는 건 한영외고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준비가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 열심히 준비해도 잘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그로부터는 독립되어 있는 학생 생각을 많이 고민하도록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접이니까. 대신에 이런 면접은 좋은 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앞에서 뭐라고라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붙어요. 왜냐면 다 같이 못하니까. 네, 어차피 이런 종류의 질문 다 같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만 말할 수만 있으면 괜찮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것들 많이 하면 되게 유리한 거죠. 이런 유형의 면접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분용의 특기사항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사회 과목에서 이런 청백리 제도와 김영란법을 비교하는 발표를 해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같은 책을 읽고 질문을 같이 가져와서 토론을 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봤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동아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근골격근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신체 시스템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체계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결손 부위의 장애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기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기도 얘기하고 나는 뭐도 공부해봤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세포 배양 기술이나 3D 프린팅 기술이 결합된 바이오 로봇 같은 연구를 주목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팅 같은 경우 요새는 그런 것도 있어요. 3D 프린팅이. 3D 프린팅은 뭐 하냐면은 각막이죠, 각막. 각막 틀을 3D 프린팅으로 프린팅 기술로 해가지고 바이오 소재로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줄기세포 집어넣어가지고 그 모양대로 실제 줄기세포 기반한 각막 있자 자라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틀을 그대로 눈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그런 형태로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학생은 그런 거 사례를 알고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나는 직업도 갖고 싶고 이런 공부를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동아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얘기는 이제 자소에 쓴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족 설계와 관련된 거를 한번 진로활동 칸에다 넣어본 거예요. 기존의 육상용 의족에다가 이제 타조의 이중술개골이 가진 구조성을 결합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봤다. 사실은 딱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선생님이 협조를 얻어서. 자, 높은 운동성뿐만이 아니라 소재 강도도 고려해야 얘를
제대로 된 의족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자기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당연히 글을 쓴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설계, 이게 이런 그냥 이런 의족 모양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림 그리고 밑에다가 설명단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그런 거 한 2페이지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충분히 풀어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만드는 게요. 자, 그러면 한번 자기소개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자기소개서 한 편을 통째로 넣은 거거든요. 지금 합격자 자기소개서를 외대부고, 이 학생은 이제 문과 학생이고, 이 학생은 국제분쟁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뭐 이거 허락은 안 받았는데 그냥 보시죠 뭐. 이 학생이 사회 수업 시간에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배웠대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영토 분쟁을 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영토 분쟁 같은 거 일어나는 나라가 없었나를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폴란드,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폴란드가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냐면은 그 삼각분할을 3번 당했어요. 세 나라가 개입해가지고 폴란드를 3조각 내는 일이 3번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폴란드가 되게 찌질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폴란드가 진짜 잘 나갈 때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이라 그래서 그 일대를 싹 다 잡아먹었던 왕국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폴란드가 힘이 셀 때는 이 유럽 한복판에 사방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땅 위치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방팔방으로 얘가 뻗어나가기 쉬우니까. 대신에 자기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 길로 남들이 쭉 들어와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지리적인 위치가 폴란드의 어떻게 보면은 국가 운명을 굉장히 좌지우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정확하게 서양에서 동양에 있는 국가가 서양으로 나갈 때도 그렇고, 서양에 있는 국가가 동양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이 중요한 통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러시아가 잘 나가고 영국이 그 지역을 지배했을 때는 거기서 맨날 싸우고, 그러다가 러시아하고 미국이 거기서도 또 싸우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고, 이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도 싸우고, 이런 식으로 어떤 땅의 지리적 위치라는 게 굉장히 그 나라의 역사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를 쓰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한국도 그런 식으로 공부해보고 싶고, 이런 지리가 어떻게 각 어떤 국가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떤 외교 전략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소개서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글을 써서 집어넣었습니다. 진로칸에. 3학년 때. 물론 이 학생이 이런 내용은 저랑 같이 썼습니다. 제가 지도를 해서 같이 내용을 만들고 집어넣은 경우예요. 근데 충분히 3학년 때 이런 소재를 만들어서 넣고, 근데 이 학생이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을 잘 설득해서 같이 공부한 내용을 진로 활동칸에 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협조를 얻어서. 그래서 합을 맞춰서 잘 제출을 한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동기와 활동 계획에서는 공부라는 게 과목이란 병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회, 경제, 지리, 문화, 사회제도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고, 결합해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나는 외대부고에서 이런 융합적인 학습을 해보고 싶다는 게 이 학생의 꿈이고요. 그 다음에 R&D 도서로 이런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앞에 나오는 이 주제에 대한 책을 더 심도 깊게 읽고 같이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탐구과제 같은 것들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는 게 학업 계획입니다. 이 학생이 외대부고 가서 그런 걸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성 파트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에게 이제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강제 전학 온 친구를 최대한 도와준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학생이 이때 부반장인가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런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부반장을 했다고만 되어 있었고, 아쉽게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얘기들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인성 파트를 쓰실 때도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인성 파트를 써보라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했던 활동 자체를 그냥 설명을 해요. 근데 인성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활동이라고 학생이 한 어떤 특정한 활동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그런 활동에 우열을 그렇게 둘 수 있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활동과 어떤 활동 그 자체로는 우열이 별로 없어요. 뭐 특별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니 내가 그만큼 많이 배운 활동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동 자체를 놓고서 우열을 둬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학생이 실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나가 더 중요하거든요. 즉 그러니까 항상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쓸 때는 생각의 과정이 등장해야 돼요. 항상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깨달았고 배웠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런 걸 쓰는 게 너무 힘드니까 피해요. 피하고 객관적인 팩트만 자꾸 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글이 되게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자, 특히나 인성 파트는 따라서 한 개의 활동에서 있었던 나의 어떤 생각의 과정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그런 고민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쓰는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런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서 충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참견 말라고 친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싸우기도 해보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배려하게 됐다는 거죠. 그 친구도 날 이해해주게 되고, 그 친구도 내 말을 좀 더 들어주게 되고, 조금씩 걔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변하고, 뭐 나도 조금은 그래도 그런 학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 친구가 이런 담배 피우는 친구를 가가지고 계속 말리고 그런 역할을 실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웠으니까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같이 이제 살려나가는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영외고 학생 같은 경우는 외고지만 이 학생은 과학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미세먼지 농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는 지금 당장 심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 미세먼지는 농도는 옅어졌습니다. 계속 좋아졌어요. 언제 정체기가 오냐면 2013년에 정체기가 와요. 그때부터 나빠지진 않는데 더 좋아지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셨으니까 다들 아시지 않나요? 80년대 서울? 80년대 서울? 그때 다니면 와이셔츠가 새카매졌어요. 왜? 양말이 새카매지고. 근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들 무슨 소리 하냐면 초미세먼지 얘기합니다. 초미세먼지라서 더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10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은 그 단위가 있는데, 그 이하 단위는 다 똑같아요. 왜냐면 그 단위가 폐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단위거든요. 그 밑에 해당되는 미세먼지는 다 똑같이 그냥 해로운 미세먼지입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 폐암 발생률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어요. 올라간 게 아니라. 공기질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나빠졌으면 폐암 발생률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근데 폐암 발생률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현실은 공기질은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우리는 자꾸 그 문제 극적으로 생각해요. 그 문제가 우리 삶을 엄청나게 크게 바꾸고 난리가 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긴 기간 동안 천천히 변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엄청 많이 변해 있는 거지, 순식간에 갑자기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또 극적으로 반응했다가 사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게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됐었던 그 시점에 가습기 균에 대한 보고가 이 기사가 엄청 폭발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나오고 사람들이 급하게 쓰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쓴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물건을 내놓고,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숙고하지 못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이 학생이 이 과학 시간에 환경 오염에 대해서 배웠고, 특히나 미세먼지를 다뤘다길래 같이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얘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도 이 통계를 봤길래 그러면은 이걸로 얘기를 만들어 보자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위험성이 줄거나 비슷한데 언론 보도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면서 공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탐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 인성으로는 같이 단체 활동하면서 이제 같이 춤을 추는 그런 안무 활동을 했는데, 그 안무 활동에서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잘 따라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모둠을 나눠진 모둠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서 좀 더 친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했고, 예,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었고, 예, 그리고 친구들도 좀 더 만족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게 항상 맞는 해결책을 최대한 많이 고심해야 된다는 게 이 학생의 이제 결론이에요. 네. 자, 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 특목고 전형이라는 걸 준비하는 건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공부가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뭐 하나라도 자기 고민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주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주제를 어떻게 생각해내냐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어느 정도는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학생 스스로도 자꾸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고민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민하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책, 저희 학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드리는 이런 책들이 실제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주제도 저 지금 여기서 5분 만에 5분 딱 보고 진짜 괜찮은 주제가 이 책에서 금방 발견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학생들이 공부해 나간다 그러면 이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채우는 건 굉장히 저는 생각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원장님께서 저희 학원의 이 심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혹시 뭐 저기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예. 아까 여기 진로 부분이나 네네. 세부 특기사항 같은 거는 네. 그 담당 그 교과 선생님들이 세부 특기사항을 적게 된다. 예. 이거 말씀드릴까요? 거의 대부분 담임 선생님이 써주세요. 거의 대부분. 예. 아니요. 이 부분은 다 담임. 동아리 담당, 담임, 과목별 담당 선생님. 그러니까 당연히 담임 선생님도 들어가죠. 한 과목 정도는. 그리고 담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독서는 과목으로 영역이 나뉘거든요. 근데 보통 해당 과목은 해당 과목 선생님이 써주세요. 근데 과목 구분 이런 거는 평가하는 사람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책은 그냥 담임 선생님 통해서 다 집어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공통으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행동쌤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칸이에요. 보통 이 칸이 저기를 대신하는 칸입니다. 추천서 사실은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부분은 무조건 삭제돼요. 행동쌤 종합의견 다 제공이 되지만. 그러니까 행동쌤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잘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행동쌤 종합의견을 잘 넣는 건 솔직히 딴 건 없고 어떤 특정한 어떤 행동을 자세하게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얘가 리더십이 있는 애야.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리더십이 있는 애라고 생각하더라도 얘 리더십 있어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리고 끝이에요. 밝고 명랑하고 리더십 있음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써져 있어요. 그렇게 써져 있다고요. 그냥 밝고 명랑하고 리더십 있다는 얘기는 말만 단어 표현만 조금씩 다르지 똑같은 학생들은 똑같이 써져 있어요. 똑같은 소재의 이야기가 써져 있다고요. 다르게 보이는 건 딱 좋은 방법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리더십 있어 보이는 활동을. 이런 활동이 리더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 앞에 있는 이 학생, 그러니까 이 학생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우정, 그리고 화합, 협력 이런 거죠. 협동,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에요. 리더로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학생이 왜 리더십이 있는가를 내가 리더십 있어라고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리더십 있게 한 행동들을. 근데 이 행동심 종합의견도 당연히 그에 대한 묘사가 직접적으로 나오면 좋아요. 평가하는 사람이 읽어보니까 얘는 리더십이 있네라고 느낄 수 있게 그 행동이 묘사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얘가 리더십이 있는 애야라고 주장한다고 리더십 있다고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 학교 생활 기록부는 욕하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아니에요. 욕이 써져 있지 않다고요. 얘 나쁜 놈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냉정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서 그냥 안 써주거나 그런 거지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까지 판단해가지고 얘기를 적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이 학생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할 말 없으면 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 말 없으면 그냥 좋은 말이 그냥 그 맥락 없이 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학생이 내가 리더십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딴 애들도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구분이 안 간다고요. 구분을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개의 활동에 대해서 200자에 300자 정도는 보통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1학년 학생들부터는 이 행동심 종합위원회 칸 양이 500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식의 활동 하나 정도를 쓰면은 거의 차요. 3분의 1에서 반에서 3분의 2 가까이가 차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주요한 특성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대충 쓴다.
보통 그게 이제 좋은 전략이죠. 꼭 보여주고 싶은 학생의 특정한 특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일주로 쓰고. 아까 앞에 있는 거 진로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활동 같은 거 하나 정도만 정확하게 적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 쓰던 대로 써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는 거 하나가 없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가 안 달라 보이는 중요한 이유는 그냥 그런 거 한 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개가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같은 것들 좀 읽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 정도 써보는 걸 선생님이 받아줘서 잘 자세하게 써주기만 해도 고작 해야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그 정도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엄청 대입처럼 엄청 심각하게 어려운 경쟁은 아닌데 이게 성적을 받는 게 어려운 거지. 사실 성적을 딱 받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애가 더 적으니까 어려운 경쟁은 아닌데 거기서 조금 더 확실성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실성 높이는 게 굉장한 게 아니라 그런 거 독특한 거 하나 정도만 집어넣어도 어차피 다 같이 없으니까 있어 보이게 된다. 네, 이런 거죠. 네, 문제는 다 같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형 특성이 지금 이 중학교는 왜냐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미리부터 생각하는 친구도 있긴 있는 거죠. 예.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네. 그 학교에서 단체로 어디 진로 탐색을 나가거나 네. 네. 아니면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활동들만 기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그거를 일일이 다 검사할 수가 없어요. 기재 지침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활동을 하고 이 학생이 스스로 그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걸 해봤다고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그렇죠.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좀 써달라. 네네네네네네네. 네. 근데 대부분 선생님은 일단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네, 일단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근데 대입하고 기본적인 지침 사항이 먹히는 방식이나 모든 건 다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큰 지침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대입에서는 정말 그냥 거침없이 합니다. 그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중학교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입시를 제대로 치는 학교는 지금 생각하시는 이 학교들 있죠. 거침없이 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열도 중학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검열이 이루어진 데서 거침없이 하는데 중학교에서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게으른 거예요. 네. 혹시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약간 오버가 돼가지고 마지막. 만약에 예. 진로 희망 사항에 자기 직업 이런 거 적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과 쪽이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3학년이 돼서 외고나 지원하고 싶을 때 3학년 때 바뀌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 바뀌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뭔가 있기만 해도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뭔가 있기만 해도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중학교는. 왜냐면 다 같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는 거기 맞춰가지고 뭔가 괜찮은 고민을 한 내용이 뭔가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바뀌는 건 전혀 상관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사실 쉬운 입시입니다. 고등학교 입시하고 비교하시면요. 네. 예, 지금까지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